그 투표가 1년에 뭐 한 10대 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못하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실무선까지 싹 다 날려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새벽에 막걸리를 깠어요.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네. 이기긴 이겼는데 이기고도 진 것 같은. 민주당은 패배로 규정해야 맞을 것 같아요. 평소 선거에 비해서 네. 굉장히 느슨했어요. 새벽에 막걸리를 깠어요. 새벽에요.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선거방송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희비가 교차됐던 여러 장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도 정말 화나는 선관위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 요 얘기들도 오늘 포함해서 지방선거 결과 이야기 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등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 2시에 주무셨습니다. 2시 반. 네. 2시 반에 주무셨고요. 그리고 동현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시까지 어제 일하셨죠?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 새셨어요? 정말로. 예. 제가 제 스케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놀라기 전에 그만 그냥 여쭙겠습니다. 근데 진짜 밤새셨어요? 아니 왜냐면 MBC 라디오 10시까지 하고요. YTN이 네. 2시부터 4시까지 있었고. 새벽? 네. 5시부터 7시까지인가? 그 채널 A 개표 그러니까 방송. 그게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서울에 들어온 근데 거예요? 제가 이거 각오를 하고 네.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죠. 아, 그래요? 뭐 불살라야죠. 그 정도면 오늘 아침은 잡지 마셨어야죠. 요거요. 예. 왜 그 여기 밤새 와서 지금 여기서 꾹꾹 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졸지 않을 각오가 돼 있기 각오돼 때문에 있습니다.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육회와 한잔 하시면서. 예. 밤새 조금 늙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늙은 계속 늙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몇 시 주무셨죠? 저는 한 7시 반 아침에. 아침? 네. 잠깐 주무시고 다시 나오는 네네네. 거예요. 우리 강 변호사님도 방송 계속 아니요, 하셨구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방송 어제 밤에 한 11시 좀 전에 끝났는데 대구 때문에 개표 방송. 한 2시간 울고요. 대구. 눈이 그래서 지금 팅팅 부어. 울었는데 이제 새벽에 그래서 막걸리를 깠어요. 새벽에요? 예. 근데 까다 보니까 서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요. 아이고, 참 이 많은 분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빛났던 분 역시 그 어떤 후보보다도 최윤경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우. 네. 네, JTBC의 여신. 네,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활약이. 예측 조사도 JTBC가 부사는 지상파 맞췄죠. 3사보다 네. 훨씬 정확한 결과를 그런 것 좀 지금 있었죠. 냈잖아요. 예. 물론 다들 틀린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부산은 또 JTBC에서 잘 맞췄죠. 네. 일단 선관위 여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 이런 데가 다 있습니까? 네,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네. 어제 서울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잠실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옮기는 걸 막으려다가 이제 밤샘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현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투표함 못 가져가게 하는 게 맞고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모든 선거 다 모여야 됩니다. 관악을에 정부 청사 앞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완차무야 우정선거 완차무 얼토당토한 저런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들 한테 자꾸 뭘 주잖아요. 먹잇감을 주고. 아니 그리고 무슨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한 거죠? 그렇습니다. 50% 정도 아마 예상했던 것 같아요. 투표율을.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나니 어제 투표율 높았잖아요. 전체가 60%가 넘었으니까. 예. 특히 서울 지역 투표율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아예 없는 상황이어서 어디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어제.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특히 이제 송파 쪽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인천에서도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서울 지역들이 특히 많이 그랬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종이를 덜 준비했다는 건데 아니 그래도 오후 이게 투표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후 2시쯤 되면 야 평소보다 좀 높은데?
그럼 좀 더 준비해야 되겠. 이 생각을 안 하나? 저도 그게 네. 가장 큰 의문이더라고요. 네. 그게 한 2시쯤서부터는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투표용지가 부족할 높다.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도 왜 그 해당 시간에 예. 투표용지가 오지 못했는가. 이게 정말 뭐 미스테리예요. 저는 그래서 네. 여튼 선관위가 이 선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딱 네, 이거 하라고. 네. 딴 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그 투표가 1년에 뭐 한 10대 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딱 이제 3년에 한 번씩 정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못 하나?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를 우리가 가보잖아요. 선거 때 되면은 선관위를 가보거든요. 선관위 왜 가요? 후보자 등록도 해야 되고. 후보자 등록하러 뭐 이런저런 정치인들은 이유로 선관위를 그러시겠죠. 가보면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나른한 조직이 있나. 나른한? 네. 나른하다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긴장이 돼 있거나 조직이 네.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네.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도 약간 본체만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선관위가 실제로 가면 이게 왜 이럴까? 네. 내가 오랫동안 이게 의문이었어. 근데 이제 어제 그 의문이 약간은 풀렸는데 네. 어제 같이 방송을 했던 정규재 그 한국경제 고문께서 이게 이제 헌법기관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요. 선관위원장은 네, 네. 상근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이 사실상 선관위의 1인자이긴 한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법부의 구성원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마인드셋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나 선거를 감시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 관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건 누구한테 맡기냐면 네. 그 해당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그때그때 모집하는 이 선거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선관위 직원보다 더 잘한다는 거야. 현장에서의 실무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소쿠리 투표함도 일어났던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고 곤욕을 그게 치렀어요. 지난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네. 때였죠.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아까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그게 어떻게 대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느껴지면 네네네. 빨리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찍어와야 되잖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야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그냥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 책임지는 걸로 안 됩니다. 네. 실무선까지 싹 다 날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정신 못 차려 저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 해 두 해 누적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 채용으로 자기 뭐 자식들, 자기 친척들 다 거기다 집어넣고 꿀보직 주고 그 다음에 선거 있는 해에는 죄다 또 저 휴직계 내고 네, 휴가도 그렇게 많이 가고. 휴가를 꼭 선거 있는 해에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선관위가 도대체 왜 있고 선관위 사람들이 왜 거기서 일을 하고 공무원으로 돈 받고 그렇습니까? 이게 참 사각지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봐요. 방금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건 다 차치할 수 있고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오후 3시 무렵에 여기 지금 투표용지 모자라서 큰일 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누군가는 저는 했으리라고 보고 네. 실제로 그렇게 웅성웅성 됐대요. 예.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자가 누군지 근데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근데 진짜 받아놓고도 그냥 일단 내버려둬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직무유기여서 통신기록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네. 당연히 압수수색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조사를 해야 그리고 어제 밤에 그래서 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관위 찾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 뭐 총장 등등 해갖고 한 3명 앉혀놓고 엄청 따지시더만요, 그죠? 분위기 살벌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민주당이 이런 일을 당했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14곳 중에 대부분이 12곳이 송파구잖아요. 네. 송파구가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세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고 네. 광진구와 또 한 곳이 강남구에 있었던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여튼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오면서 정말로 학식이 있는 분인데 저한테 네네. 전화해서 이거 고도의 부정선거 공작이다. 결국에는 표차가 얼마 안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알만한 사람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선관위가 스스로 그 숙주가 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아니 그거는 당 입장입니까 그게?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얘기할 때가 개표 초반이었어. 맞아요. 아직 정원호 후보하고 30% 차이 날 때. 근데 이제 점점 그 얘기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안 할 텐데 저는 지금 국회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됐잖아요. 네. 상임위 소집이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어쨌든 상임위 소집해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해서 일단 어쨌든 이 원인이 뭔지 네. 선관위를 향해서 따져 묻고 아까 이제 강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형사 고발할 사람들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 징계할 사람들 징계하고 네.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냥 이게 시간 지나서 또 이 어영부영 흐지부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사과로 대충 지금 떼우려는 거 그걸로는 같은데 안 돼요. 보니까. 이거 절대로. 일단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 네.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쳤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재선거의 요건은 아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결국에 아침까지 지금도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 아직 그러니까 안 뭐 끝났어. 정원호 후보의 승복 선언이 패배 선언이 있었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승리 선언이 있기는 했지만 네. 그건 이제 남은 투표를 다 개표를 하더라도 둘이 역전되거나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 유력을 서로 확인한 것이지 아직까지도 개표가 다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투표함에서 그러니까 선거를 늦게 했던 분들 있잖아요.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선거를 늦게 했던 분들 숫자, 그 다음에 혹시 파악할 수 있다면 오래 기다렸으니까 오래 기다려서 지쳐서 나 그냥 안 할래 네, 하고 포기한. 번호표 받았지만 집에 갔던 분들 이분들 전부 카운트해가지고 그 숫자가 지금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사이의 표차보다도 만약에 더 크다 이러면 이제 아마 재선거로 갈 수 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미 이제 정상적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재선거를 하면 이게 오염된 그 재선거도 오염된 선거가 돼버리거든요. 네. 승패를 사실상 알고 선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시 재선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어렵긴 일단 한데. 그 네. 잠실 7동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그 투표소에만 네. 2,000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개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어디 옮기지도 네, 못하고 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일단 뭐 양당이 뭐 대표단을 선발을 했든 참관한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뭐 안전한 상태로 이송되고 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가 돼야지. 네. 안 그러면 괜히 또 쓸데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누가 소송을 제기해도 제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2,000표를 다 정원호 그렇죠. 후보 거라고 해도 네. 결과가 안 바뀌니까. 예. 근데 거기에 구의원, 시의원 이게 다 있단 말이야. 구청장. 아. 근데 그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네. 문제 제기에 소송을 걸면 저거는 어쨌든 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개표하기 그러니까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에 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안 되죠. 그리고 그 출구조사 결과가 또 막 나온 다음에 투표하게 되는 상황도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네. 여기 송파에 특히나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통령도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네,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가 이걸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선관위는 독립기구라고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이거는 뭐 해결을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관위는 뭘 잘못하고 뭘 하건 누구한테 뭐 감사를 받거나 이럴 수가 없는 조직인 거죠? 맞나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이거 네. 처음 국면입니다. 예? 지금 아니에요. 그 선거 무효다. 네. 재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선관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 저는 그 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재투표는 이제 별개의 얘기고 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보궐선거에서 4석을 더 얻었다고 하더라도 110석이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탄핵 발의한
100석이면 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자체적인 탄핵 발의안은 낼 수 있는데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이? 150석인지 180석인지 모르겠네. 네. 대통령은 200석이지만 선관위원들이 180석인지 150석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도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좀 협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반응은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전에 어쨌든 빨리 국회에서 원구성 안 됐더라도 전반기 기준으로 행안위 소집해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하고 이거 책임 묻고 문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어쨌든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행안위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 이거 행안위가 소관 상임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윤건영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행안위 간사래요. 그래서 지금 소집할 수 있는지 아마 뭐 국회법상 소집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소집해서라도 빨리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잖아요, 선관위가. 그때 선관위에 그 사무총장이랑 뭐 등등등이 자기 자녀를 채용했을 때 요거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원 헌법소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인력 관리나 채용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직무 감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다시 이건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외에는 실질적으로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선관위에게 이렇게 고도의 독립성과 이런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유가 감사원의 감사가 됐든 뭐 인사 발령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정권에 개입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킬 염려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돼.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독립성인데 그걸 오히려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걸 울타리 삼아서 소위 말해서 거의 뭐 기득권화 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니까 저는 차제에 이제 법적인 거,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될 건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선관위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뭐 너무 정치적 독립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니 그 선거 관리 잘하라고 이렇게 어느 곳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준 건데 선거 관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실수도 아니지 이건 이런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썸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하여튼 선관위 얘기 조금 먼저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지선 이야기 한번 가봐야지.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잖아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12대 4, 민주당이 12개를 가져갔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12대 4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역단체. 네, 광역단체장에서 대구, 경북, 경남, 서울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잘한 겁니까? 국민의힘이요? 네. 잘 못한 거죠. 2022년 불과 4년 전에는 이 리버스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한 거죠. 네. 더군다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네. 지금 부울경에서 경남 한 곳만 이겼어요. 그리고 대구도 저는 사실 뭐 대구 조금 격차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출구조사가 그렇게 네네네. 나왔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는 다 까고 나면 한 5%포인트는 차이가 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어쨌든 지금 부울경과 대구를 격전지로 만들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TK와 경남 세 곳하고 서울만 지킨 거잖아요. 이거는 2018년에 우리가 워낙 참패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뭐 완패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네. 장동혁 대표가 했었던 공천과 당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완벽한 심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겼잖아요. 그 이긴 첫 번째 원동력은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같은 자리 한 번도 안 섰죠? 그렇죠. 네. 경남도 박완수 지사가 승리했는데 네. 여기도 그 장동혁 대표와 한 번도 뭐 자리를 같이 안 했던가 하여튼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네, 반대로 네, 네. 부산은 박형준 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다 못 챙겼기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아직 거치와 관련해서는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거치와 관련해서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보시고 알겠습니다.
있을 있을 거라고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아, 그건 아니에요? 기대하는데 아, 있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하는데 좀 있어야 한다. 좀, 이런 네. 당위적인 것과 가능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네.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약간 이기고도 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이겼는데. 아니, 숫자는 이겼죠. 근데 서울을 내줬다는 게 마지막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원래 15대 1을 전망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숫자도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특히 이 이겼는데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가 부산 북갑하고 평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내준 겁니다. 그리고 내준 게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잘 못해서 내준 거예요. 부산 북갑에서도 공천이 적절하냐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천까지는 뭐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캠페인만 보더라도 초반에 실책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저렇게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을 갖다 거기 후보를 세웠으면 뭔가 집중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왜 졌는지 다 짐작하시잖아요. 결국 여권 내부의 자중질환과 네. 분열로 인해서 패배한 거고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나 국민의힘의 추격을 너무 무시한 거지. 근데 조용하지만 강하게 추격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특히 이게 이제 여론조사 닫힌 뒤에 네. 그때 한 번도 여론조사의 표심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층들이 저는 투표장에 나오면서 승부가 갈렸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뭐 지금 이제 그 보궐은 다시 얘기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론조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전 안 받거나 혹은 선거가 너무 네거티브 막 이런 걸로 가니까 아유 그냥 좀 짜증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런 요인도 있고요. 네. 평택은 농번기 보술이 좀 있어요. 바쁘세요 이분들이. 꾸준하게 농번기 보수를 주장하고 아니 있어요. 그게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좀 이딴 결과를 결과를 얘기하는 게 보니 역시나 농번기 네. 보수가 이때가 딱 모내기철이에요. 그러니까요. 전화는 못 받지만 나와서 찍는 사람들. 네. 민주당은 패배로 규정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아, 반성할 이거는 때는 민주당 패배로 보는 게 패배입니다. 맞다? 예, 여권 프리미엄을 안고 특히 대통령 임기 초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을 좀 폭넓게 본다면 그 허니문 기간 안에 여당이 패배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그래서 단체장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승리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반에 이렇게 높은데도 이 정도 결과를 냈다는 거는 당은 패배했다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일단 재보궐선거는 다 전략공천이었기 때문에 전략공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당 지도부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선명성, 나의 도덕적 우월성 그것만 강조하면은 아니 어떻게 내란 세력을 찍겠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에 유권자들이 별로 동하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고 또 정청래 대표가 되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그 선명성이 유권자들의 중간 지역, 중도 내지는 하여튼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당 지지자들에게는 그 선명성이 잘 먹히지만 그렇죠. 그 전체 우리나라로 보자면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내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경선할 때에는 무기를 아주 위력적인 무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심지어 진보 성향을 가진 일반 유권자들 당원이 아닌 그분들에게도 전혀 소구력이 없는 메시지만 반복됐던 것 같고 전체적인 전략에서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네.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 지도부가 전북 선거 전북에 그냥 너무 올인한 나머지 정말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평택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런 데를 제대로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집결을 못 하고 네. 결집을 못 하고 그냥 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북만 겨우 어떻게 이기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 지도부가 이런 선명성 메시지만 내는 상태에서 더 돌면 더 저는 안 좋았으려고 본 아니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전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발표를 하잖아요. 네. 했습니까? 예, 아쉬움은 있지만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한다 했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현명한 선택에 감사하고 존중한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쉽지만 큰 승리다.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제 일정한 책임론 공방이 있을 겁니다. 예. 야당은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선거를 졌고
그동안에 장동혁 지도부의 기행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다가 부산 북각 같은 데서 자기들이 내쳤던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야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도 이기긴 이겼는데 아까 정청래 대표 선언했듯이 내용적으로 보면 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강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 책임이 그럼 당에 있는 거냐, 뭐 어디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공방을 벌일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던 선명성이라는 게 몇 가지 이슈를 통해서 표출이 됐잖아요.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있었고. 네. 저는 대통령 메시지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선거 앞두고 투표 동료 메시지나 이런 게 지나치게 선명했어요.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투표를 안 하거나 소극적이었던 보수 지지층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여당이 2달 뒤에 전당대회 미뤘나요? 좀 9월로 미뤘다 그러죠. 전당대회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넉넉 잡아 3달입니다. 결국 이제 전당대회의 당내에 여러 세력 간의 격돌로 이게 나타나게 될 텐데 아무튼 그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는 한층 좀 복잡해졌고 네. 국민의힘은 솔직히 어떻게 정리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뭘 들고 나올까? 저분이 그냥 물러설 것 같진 않아요. 뭘 명분으로 버틸라 그럴까? 뭐 대구도 이기고 서울도 이겼다 이런 명분으로 버틸라 그럴까? 근데 본인 때문에 이긴 게 아니잖아. 본인이 간 곳은 다. 근데 전국조사입니다. 벌써 고성국 TV에서 네. 이 와중에 당대표 물러나라던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또 교시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버티는구나 느낌은. 아, 그래요. 버틴다.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일단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네. 승리가 맞다. 뭐 아쉽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런 걸 갖고 뭐 상처뿐인 승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상처뿐인 승리. 그리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뭔가 좀 찝찝하다. 뒤처리를 잘 하고 오지 않은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일정 부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임기를 중도에 사퇴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연임 가도에는 분명한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황색 등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빨간불 네. 가기 전에 그 정도 상황까지는 온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완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평소 선거에 비해서 네. 굉장히 느슨했어요. 왜냐? 국정 지지율 높고 분위기 이제 좋았죠? 이재명 대통령 네.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방 정부 당연히 지역 일꾼 뽑는데 중앙 정부랑 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내란 세력에 대해서 아까 강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야, 어떻게 내란 세력 뽑겠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해서 보수 결집하면 진보도 결집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독주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좀 뭐 강압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도 결집했다?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인 그림 얘기하면서 뭐 일부 지역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다시 보면 네, 아니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네. 짚으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았어요. 사실은 뭐 50%대 머물지 않겠느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6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시행한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투표를 많이 나오지 않았던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를테면 뭐 대구 같은 경우도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고 서울도 그렇고 뭐 부산도 그렇고 강원도가 특히 투표율이 높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들 그 양쪽에서 결집해서 심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가장 관심 많은 지역별로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간단하게.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계속 앞서다가 네. 13시간, 개표 13시간 만에 막판 역전. 오늘 아침에 역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7시 16분에 네. 처음으로 역전된 거가 나왔어요. 시간도 분단이 왜냐면 제가 그때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유력하다. 정원호 후보가 유력하다고 모두가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된.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랑 이 개표 결과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지고 있었죠. 한참 지다가 점점 따라붙다가 막판에 딱 붙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원호 후보가 계속 개표에서도 이기다가 마지막에 7시 16분이요? 네, 그 시간에 역전이 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네. 왜? 저는 예. 그러니까 강론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는데 총론적으로 어떤 선거를 불문하고 지금 민주당이요 뭐 보수 결집 내지는 역결집 뭐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한 역결집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다 있어 왔던 변수인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20대 30대 원래 전통적 지지층들이 완전히 이탈했다는 겁니다. 청년들만으로 만약에 2030만 모아놓고 이번 지방선거 했으면은 호남 빼고는 다 졌을 거예요. 민주당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과거 거의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거나 아예 그냥 투표를 하지 않거나 정치에 좀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해서 전혀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2030이 네.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 표출했고 서울 선거에서도 실제로 그런 변수가 있었다. 한강벨트를 쭉 지금 뭐 기반으로 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뭐 목동 양천구부터 해가지고 뭐 마포 용산 저기 강남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에 패배들을 지금 짚고 있지만 언론들은 근본적으로는 그건 원래 있어 왔던 변수고요. 부동산 문제에 예민했다는 건. 그런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청년들에게 전혀 소구를 못했다는 걸 민주당이 더 뼈아프게 생각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조금 존재론적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존재론적 고민. 왜냐하면 민주당이 예전에는 젊은 정당이었습니다. 예. 때문에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지금 민주당은 늙은 정당이에요. 물리적으로요, 아니면 하는 이야기?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586이 여전히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근데 586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에요. 어떤 면으로 봐도 경제적으로도 기득권이고 문화적으로도 기득권이고. 사실 그들 한 30년 잘해 드셨. 아니 근데 안 물러나잖아요. 그 기득권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조금 더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본능적으로 청년들은 직감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정당이 풍기는 그런 어떤 문화, 그 정당이 풍기는 느낌, 그 정당의 메시지 여기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화되고 있어요, 점점. 아까 이제 강 변호사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번에 2030들만 선거했으면 호남 빼고 이길 데가 없어요. 실제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로 보면 70% 정도가 20대는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존재론적이라고 얘기한 건 자기 몸이 이미 너무 무거워요. 너무 기득권이 많아. 이걸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없고 노력도 안 해요, 심지어. 이번에 정책이 없었어요. 노력도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뭐 서울론이나 이렇게 어쨌든 2030을 겨냥해서 내놓는 정책들이 2030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가 선거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결정적 차이를 구성했다고 보고 스타벅스 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대학가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 이게 감지해야 됩니다. 선거에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 막판에 투표 안 하러 나올 사람들이 투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동기, 더군다나 정치 저관여층들에게. 정치 저관여층들은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반응하기보다 이런 거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간과한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서 저 미세한 차이는 막판에 저는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 민주당에서. 이 진보 쪽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냥 2030은 버리고 가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 작다고? 그러니까 수도 작고 어차피 얘네들 설득도 안 되는 애들이다. 얘네들하고 뭘 할 수는 없다. 그냥 말 통하는 사람들이랑 간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 2030 세대의 보수화는 네. 한 10여 년 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8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 아시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비정규직 없애겠다. 그래서 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환했죠. 했어요. 예.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니까 진짜 우리 대통령 잘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네. 2030 세대들 아니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게 자본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왜 그걸 무시하냐 이런 생각들을 2030 세대들이 갖고 있거든요. 네. 저는 2030 세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능력주의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회사 취직했다.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예요. 요새. 네. 또 하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네, 진보 진영의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민주당이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2024년 선거를 두고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른바 뭐 세대 포이론 같은 걸 얘기해갖고 앞으로 이제 보수 진영이 다수 의석 갖고 정권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실책들이 나오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저는 네. 민주당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면 스스로 이제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하는 공룡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선거 이긴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예. 맺힌 말이 많아서.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 청년 세대들이 마치 이제 과거처럼 이념화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보수가 이념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청년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자기의 삶이 아직까지 자기가 가진 것들보다는 가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늘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사회 기득권에 대해서 비토적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2030 세대 특히 이 세대들은 본인이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힘을 가졌던 세력이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고 이 사회를 변혁할 힘이 있는데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사익을 취하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극도의 분노감을 보이는데 그러면 그 분노를 보였을 때 그걸 품고 좀 반성하거나 같이 좀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은데 그게 민주당의 아주 고질적인 너네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민주화를 알아? 독재를 향해서 싸운 적 있어? 니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옛날에 다 민주화 투쟁에서 사는 거야. 배불러가지고 무식한 것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보고 욕하지 마. 왜 선택적 분노해?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나쁜 사람 많은 줄 알아? 이 무식한 것들 하여간 이렇게 접근하니까 전혀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 지 10년 만에 지금 이 성적표를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예방주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우리가 어쨌든 폭망할 거를 조금 덜 망했다 이걸 안주하면 미안 삼으면 안 되는 게 사실 폭망했어야 정상인 선거고 폭망해야 국민의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적당히 또 타협하자. 장동혁하고 또 언더찐윤하고 뭐 이른바 이제 당내에 또 쇄신파라는 사람들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이러면 다음 총선에 폭망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걸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겉으로 이긴 선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진 선거예요. 이런 스코어가 나면 안 돼요. 어디서 그게 증명이 되냐면 그 경기도에서 13개를 내줬어요. 기초단체를. 근데 이 정도 선거 지형에서 13개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준 데가 어디냐면 성남, 하남, 용인 이런 데서 내줬어요. 대도시 인구 100만 넘는 데서. 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추미애 그 후보 득표율을 보세요. 55%? 그러니까 이 정도 경기도 정치 지형이면은 60% 넘게 얻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못 얻었어요. 서울도 8개나 내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23개인가 가져왔죠. 국민의힘에서. 지난 선거에서. 2018년도에 또 반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잘 들여다보고 지금 당권 투쟁 때문에 그 내부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적당히 자중하고 뭔가 이게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부터 떨어집니다. 더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국정의 우선순위를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민생이나 경제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명료하게 만들어서 2년 이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할까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 적당히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진 거는 니네 탓이다. 당 내부에서. 이게 민주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 바깥에 전선이 헐거워지면 내부에 싸워요. 모든 권력의 특성이기도 한데 특히 그래요. 예전에도 보면.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이런 것 전반을 좀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 얘기도 아마 좀 이따가 네.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구청장들을 보면은 17석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고 8개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중구, 용산구,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딱 여기가 그 국민의힘이 가져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벨트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또 석권했다고 보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민주당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투표율도 보면 서초구가 제일 높았어요. 66.3, 강남구 62.5. 서울에서 네, 서울 내에서 서초가 제일 높아요. 서초가 제일 원래 높았습니다. 높아요. 원래 제일 66.3, 높아요. 강남이 62.5, 송파 61.1, 이런 성동 66.2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금천구가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결집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네. 그 선거에서 그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늘 우리- 질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고개 쳐들면 진다. 네. 자, 일단 서울 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관심 지역이 대구에서는 이제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이 네. 됐습니다. 대구 아마 보시면서 짠했던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아마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개인적 소회가 어제 출구조사 6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1% 안에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단 좀 약간 분노의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야 이렇게 접전일 수 있는데 왜 민주당은 어차피 대구는 안 돼. 너무 대구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가. 뭐 공소 취소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자신 있게 해도 돼. 뭐 어차피 뭐 대구는 안 영남은 되고. 뭐든지 결집할 거야 결국 보수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좀 더 도와주지라는 생각이 눈물이 났는데 그 사전 투표하면 먼저 열리면서 이제 앞서가다가 본투표가 열릴 때 그래도 본투표 열릴 때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련을 가졌던 건 이제 수성구에 좀 개표가 늦어서 제가 지금 수성구 살고 있기도 하고 주변의 어른들이나 수성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목소리는 분명히 달랐어서 뭔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지도 않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주변에 좀 여쭤봤더니 이게 네거티브 공방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단톡방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김부겸 후보가 뭐 비리가 많니 뭐 양평이 가게 된 이유가 뭐 개인 비리 때문이니 온갖 그래요? 얘기가 다 돌았대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안 보이는 물밑에서의 그 온라인 작업들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온라인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그 규합화해 있는 이 세력이 위력이 적지 않다 그런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진 않은 지역이긴 한데 민주당으로서 근데 해보지도 않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그렇죠. 아, 그래도 표차가 생각보다 또 많았어요. 몇 프로 한 났죠? 12만 표 정도 차이가 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또 김부겸 후보가 이제 패배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의 패배이지 변화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만큼 오기까지 너무 잘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추경호 당선자 역시 그 김부겸 후보에 대한 존중과 이제 존경을 같이 표현하면서 당선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만큼 민주당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폭넓게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구도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 그랬던 선거가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너무 아쉽죠. 그런 선거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내주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 이번 선거에서 정말 김부겸 후보가 이겼다면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정권 교체를 했던 것에 버금가는 그런 한국 정치사에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뭐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만 짚자면 저는 두고두고 이 조작기소 특검법 이걸 그때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려고 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선거의 실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떠나서 추격과 결집의 명분과 빌미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대구만이 아닙니다. 저는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김부겸 그 후보 마지막에 당선되면 본인이 맡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쟁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네. 지켜봐야죠, 저걸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 김부겸 후보의 그 낙선 인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뭐 찡한 마음도 있습니다. 좀 국민의힘 당원이고 보수 네,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추경호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했는데 대구 시민들한테는 뭐 이런 두 가지 마음 자세가 공존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국민의힘 혼내줘야 하는데 회초리를 들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 균형을 맞출 만한 세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국민의힘 말고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정서가 공존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힘을 그래도 좀 고쳐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전북 선거도 비슷한 정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전북도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후보로서 상당히 선전하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벽, 그러니까 여기 전북의 그 지역 정당, 지역의 뭐 제일 강한 정당 아닙니까? 그 큰 틀을 넘어서지 못한 거잖아요. 대구 선거나 전북 선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짧게 저도 마무리하면서 대구에 제가 오래 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투표에 대한 효능감이 없다는 거예요. 투표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무기력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악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효능감이라는 게요. 꼭 투표를 잘하면 이익을 얻는다. 이것만 효능이 아니고 투표를 잘못하면 손해를 본다. 이 효능감도 깨우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당 프리미엄을 외면했을 때에는 오히려 가져갈 게 없어진다는 것이 실제로도 좀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걸 또 체감하기라고 보고 또 역으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호남에서 오히려 발전이 굉장히 빠른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줘가지고 그게 지역 이 구도를 깨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추경호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들 보시는 건가요? 지역 사회에서는 그 사법 리스크에 아니요. 대해서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죠. 남아 있죠. 왜 기소하고 사라집니까? 기소하고 네. 그거는 아니, 그런데 그 어떻게 유권자들이 나중에 봤을 보지 때는 않아요.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당에서는 것이 유권자들이 나타나죠. 볼 때. 아니 그거를 김부겸 후보 측이 이렇게 쟁점을 안 시켰잖아요. 네. 그것도 그걸 지나치게 쟁점화 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략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기소된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임기 다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까? 말해서.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시장으로 있는 동안도 계속 재판 출석은 하게 될 것이고 결과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네.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는요, 우상호, 김남국, 김남준, 전운수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네. 강원지사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의원들입니다. 좀 보고 그다음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하정 후보가 초반에는 이제 먼저 앞서 나가다가 네. 역전승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그 여론조사 상에서도 막판에 한동훈 후보 쪽, 그러니까 한동훈 당선인 측에 꽤 많이 몰리기는 했었었죠. 그랬다가 이 개표 쭉 보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근데 그게 역전하더라고요.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패턴이에요. 그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개봉하는 데 있어서 권고 사항으로 사전 투표함을 먼저 오픈해라. 가능한. 그 다음에 이제 본 투표함을 하라는 건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번에 출구조사도 나온 것 같은데 표심이라는 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선호하고 실제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은 민주당 찍은 게 많고 본 투표에 임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사전 투표가 먼저 까지다 보니까 이 하정 후보가 크게 네.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 제게 중앙선관위에 가면은 지역별 그러니까 각 동별 얼마나 개봉됐는지 뭐 사전 투표였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한 11시쯤 되니까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더라고요. 다 사전 투표만 오픈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 마무리된 지역이 한 1시쯤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을 보니까 본 투표와 사전 투표를 모두 더해 보니 한동훈 후보가 다 앞서더라. 그걸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에 갔을 때는 다만 몇 표라도 한동훈 후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표차가 사실 큰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1392표 차고요. 부산 북구가 투표율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네.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차가 1392표 차고 당선자가 35,000표. 그러니까 진짜 작은 지역구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어요. 심지어. 그리고 총선 때 전재수 후보가 4만 원 5, 6천 표를 받습니다. 보통 예. 꾸준히 3번 이겼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하정 후보가 그걸 못 가져온 거죠. 하정 후보 측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결과였는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 구도는 저는 분명히 하정 후보가 유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 하나에 보수 후보 둘이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캠페인으로 이 구도를 뚫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정말 잘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네, 처음에 내려가서 그 혈혈단신 내려가서 북구 바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닥을 흐른 선거운동도 그랬지만 전국에서 동원했잖아요. 자기 지지층을. 근데 이게 외지인들이 설친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선거라는 게요. 사람들이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국보시장 상인들이나 맨날 찾아오니까 보는 거지. 나머지는 스치면서 봅니다. 네네네. 스치면서 보면은 누가 거기 인상을 깊게 주느냐 이게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점에서 한동훈 후보는 거의 미친 듯이 했고 하정우 후보는 솔직히 잘 안 보인 겁니다. 게다가 보이긴 보였는데 전재수가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본인이 안 보인 거예요. 저는 그게 이번 선거의 승패를 마지막에 갈랐다. 1300표 차면은 정말 근소한 표차예요. 하정우 후보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러니까 선거에 임하는 태도, 그 캠페인의 열정,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 분위기 이게 저는 차이를 갈랐다고 약간 봅니다. 이건 그냥 느낌적인 건데 초반에 그 오빠 논란이 이렇게 터지면서 하정 후보가 되게 좀 위축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는 모습을 조금 못 보여준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초반에 그 약간 논란들이 좀 있으면서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선거 경험이 아주 많지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런 경험이 많으면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내부의 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는데 네. 중앙당에서 여기를 전략적으로 꼭 단선시켜야 되겠다 하고 네. 집중 지원을 한 것으로는 안 보여요. 저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전 선거 국면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영화 아저씨에 나오잖아요. 아저씨요? 대사가 나옵니다. 내일을 살려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정말 이번 선거가 본인의 정치적인 그 경로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아니 여기서 지면 구족이 멸하는 선거인데. 그러니까 구조까지 멸하니까 여기 정광재까지 다 그냥 어쨌든 멸문지화. 진짜 절박하게 했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독하다라는 말이 이제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튼 진짜 독하게 선거운동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선거운동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못했다라는 평가를 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가 잘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얘기하기엔 또 뭐 그거 아니,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보니까, 잘했어요. 네. 한동훈 후보가 잘한 선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구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정말로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 손잡고 인사하고 그거를 뭐 동네 사람들이 이제 10번은 봤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한번 사람이 고생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제가 공감하죠. 네. 이제 2024년 총선 때 선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과 네. 2026년 부산 북갑의 후보인 한동훈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선거인데. 그렇죠. 아니 그렇긴 한데 그때는 마지막에 선거 마지막 날 일정을 다 못 마치고 쓰러져서 그냥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체력이 안 돼서. 예, 네. 이번에도 부산 북갑 안에서도 시장은 전재수를 뽑았지만 하정우를 뽑지 그러니까. 않은 유권자가 적어도 한 20%는 저는 그러니까 될 이게 것 같다. 줄투표돼서 하정우가 유리할 거란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통했던 거죠. 그게 매우 이례적인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전시한국, 전재수 시장, 한동훈 국회의원. 그게 진짜 현실화된 만들어냈죠 거예요. 그 얘기를. 네. 한동훈 캠프 쪽이.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동훈 어쨌든 후보가 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무소속으로 되느냐. 혼자 들어오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리무중인데 일단 첫 번째가 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뭐 선관위의 투표용지 네. 부족한 거 이런 문제 없이 그냥 깔끔하게 오세훈 후보가 지는 선거였다면 네. 오늘 아침에라도 장동혁 대표가 사퇴했어야 한다고 그런 여론이 엄청 일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일단 선관위와 관련한 문제에서 어제 밤에 막 장동혁 예, 대표가 예, 투사처럼 싸웠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장동혁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입장을 할 만한. 표명하라고 할 만한 여론이 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되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떤 진짜 운이 좋아. 아니 근데 저는 유보됐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라운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격돌을 할 거고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뭐 정점식 의원, 김도읍 의원 등등인데 정점식 의원이 될 것 같아요. 네. 당내 이제 지형으로 봤을 때. 근데 정점식 의원이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장동혁 대표를 세워놓고
이 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위 얘기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다만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이제 타협적인 그런 이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등등이 있는데 일각에서 그래서 뭐 황우여 또 그분 또 좀 당에 우려가 생기면 등장하시잖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황우려 아니에요. 네. 우려가 그리고 김문수 네. 뭐 전 김문수. 후보 얘기도 얼핏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각자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이 예.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근데 여기 좀 지켜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장동혁 대표 그대로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정상적 사고의 범주에서 그분을 예측하려 그러면 예측이 안 돼요. 네. 그럼 뭐 미국 가고 이런 걸 하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폭력적인 방식이 필요할 텐데 이제 국민의힘에 그걸 할 동력이 남아 있을까? 그래서 새 90점 정도가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궁금한 게 한동훈 이제 의원이 되겠죠? 예. 한동훈 의원이 상임위 어디 갈까? 아, 법사위를 갈까? 법사위 못 가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치로. 아니 이건 국민의힘이 결정하지 않고 같이 무소속은 의장이 결정합니다. 의장이에요? 결정하는데 네. 본인의 희망을 법사위 상지망까지 그러겠죠. 쓸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보내주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의장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니까. 참고로 그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 전에 전재수위원회 상임위는 농해수위였어요. 물론 원구성 시기이기 원구성 때문에 다시 할 거니까. 이전 거는 이제 참고는 안 되지만 네. 참고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폭을 굉장히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 농해수위. 아, 북부에는 농해수가 농업 문제와 필요합니다. 해양수도 또 그럼요. 그렇습니다. 부산을 해양수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더 가볼까요? 평택을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평택을. 여기는 진짜 드라마였다고 보이는데 맞아요.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등은 김용남,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3등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였는데요. 네. 생각보다 표차도 조금 있었어요. 유이동이 34.8, 김용남이 28.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800표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여기도 작은 선거고 투표율은 엄청 낮았던 곳이고. 크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표차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예. 근데 유이동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웠죠. 여론조사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했으니까. 뭐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네. 대부분의 경우에 3등을 했는데 여기가 투표율이 50% 넘었든가 그렇지 않아요. 네, 50% 조금 근데 넘었어요. 여론조사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이 투표에 임한다는 걸 전제로 여론조사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투표율이 50%라면은 특정 연령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임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임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유이동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간 거죠. 네, 투표할 사람들을 많이 끌어낸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러면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김용남 지지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는 좀 아니, 하도 싸우니까 좀 짜증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평택이 원래 유이동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유이동 의원이 그렇게 평상시에 임팩트가 강했던 사람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조국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저렇게 이전 투구를 세게 하니까 아유 차라리 유이동이 낫겠다. 이렇게 이동한 표심도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된 동력은 황교안에서 빠진 거예요. 그분이 한 10% 가까이 있다가 마지막에 한 6% 정도 됐잖아요. 한 4-5% 네, 4-5%가 그걸로 이동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유이동 후보가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보수 유권자들한테 전략적 선택을 말하자면 요구한 거죠. 저는 그 조용한 추격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시했던 것 같고 특히 조국 후보는 국힘 제로를 얘기했는데 결과로 보면 본인 제로, 진영 제로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유이동 황교안 이 황교안 이분이 큰 그림을 뒤에서 그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해주는 그림으로 가면서 두 사람을 그러니까 조국 김용남을 안심시키면서 유이동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국엔 이렇게 뒤에서 큰 그림 그린 거 아닌가. 미워하고 그래. 뭐 전지적 작가 시점에 결과론적인데. 네. 근데 그 어제 제가 이제 투표 마무리될 때 투표율 체크를 해보니까 그 평택을이 원래 도농복합지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네.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고덕동이나 뭐 안중읍이나 이쪽에 투표율이 낮길래 야 이건 유이동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원인은 싸움인데 근데 싸움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집안 싸움을 남의 집에 와서 해?
너네 집에서 맞아. 싸우지.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네들 집안 싸움을 하고 있어. 이게 굉장히 뼈 아팠던 것 같고 네. 이건 뭐 전적으로 저는 조국 후보의 귀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이제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 뭐 선거에 다 있죠. 근데 유이동 후보 네거티브 왜 안 하냐고요, 그러면. 안 했잖아요.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왜 부정선거론에 아직도 빠져 계십니까? 거기 계신 분들 나오십시오. 설득하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김용남만 잡아가지고 그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 내부의 주류 세력의 교체를 본인 위주로 하고 싶다라는 욕망 아니에요? 그것만 계속 비치는데 어느 유권자가 곱고 이쁘게 보겠습니까? 예. 그 낙선 운동의 낙선 사례에서도 역시 그 감정이 드러납니다. 김용남 후보가 이제 패배 선언을 하면서 다음엔 더 좋은 후보가 깨끗한 선거로 이기기를 바란다.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에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바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평택을 포함해 국힘 제로는 안 된 것 같다.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도 낙선 사례 할 때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가 국힘 제로의 실현이었는데 평택 전국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평택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유이동 했습니다. 당선인은 상당히 체급이 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요 평택 선거 결과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미 상당히 많이 갈라놨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책임론 두고. 그렇죠. 책임론 두고 네. 공방이 있을 거고. 저는 아까 강 변호사 지적하셨던 네거티브도 패착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더 좀 이상하게 본 게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후보의 캠페인이에요. 네. 본인의 이름을 당명에 넣은 제3당의 당대표가 선거에 나왔는데 자기 당의 선거운동을 해야지 내가 더 민주당 후보고 내가 민주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더 잘 구현하겠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런 캠페인이 있었나 싶어요. 제3당 후보가 당선됐던 선거들은 꽤 있어요. 이준석 후보 뭐 가까운 사례로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심상정, 뭐 노회찬 다 민주당 후보까지 있는 데서 당선된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차별성을 강조하죠. 누구도 이런 캠페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 당이 허구화된 겁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허구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정치는 그 뒤에도 계속되는데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의 정치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는 흡수 엔딩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분해돼서 흡수 엔딩 되는 거예요. 몸값도 개별 못 받고. 의원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의 거예요. 그 수준이죠. 민주당에서 그것 이외에 저기다 무슨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정체성이라는데 저 사람들이 그러면 그중에 골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민주당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의 가치와 자기 정치의 가치와 이 자기 정치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한 번의 선거를 위해서 스스로 해체시킨 거예요. 혁신당에서 놔줘야 민주당의 의원 배지 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출당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본인이 내려놓고 다음 지역구를 받는 형태로 민주당을 갈 수는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합당 형식으로. 어떤 보장도 없어. 노게런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조국 후보는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본인이 이제 평택에 머물 거예요? 그건 참 이제 궁금한 대목이네요.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이에요. 메시지 해보니까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근데 남은 생은 평택에서 자, 이제 있겠다고 저는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번 선거를 볼 때 유력 대권 주자들이 보궐선거에 대거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저 한동훈 후보는 여기 떨어져도 그냥 북갑에 머물겠다. 1년 10개월 후에 여기 총선에 나오겠다. 명확하게 그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떨어졌어도 북갑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조국 후보는 지금 만약에 평택에 머물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김용남 후보가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음 총선 준비하겠다.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다. 네.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다음 선거 치른다면 김용남 후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또 3자 구도 속에서 조국 후보가 여기서 선거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로서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데 외통수라는 것도 이 외통수에 걸리면은 몸값이 싸지게 마련이에요.
어디 갈 데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헐값에 민주당에 팔려가는 그런 형국이 될 상황이 수도 될 있는 수밖에 거죠. 없다. 전당대회 앞두고 아마 패널로 열심히 출연하실 것 같아요. 뉴스공장이나 이런데 출연하셔갖고 조국 검찰개혁 후보가요? 네,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멘트 내면서 존재감이 완전히 떠내려가고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 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제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라든지 그 하정 후보의 낙선 그리고 조국 후보의 낙선, 김영남 후보의 낙선 이게 전 진보 진영 유튜버들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눈을 많이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엄연하게 있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현장들의 취재가 맞아요. 있는데 그걸 계속 외면하면서 아니야 될 거야 이 여론조사 믿지도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큰 패착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사람들이 눈과 귀를 다 이 가리고 이게 맞는 정보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런 얘기만 믿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객관적이고 이 사실에 가까운 이런 판단을 안 하는 건데 그 유튜브 시대의 폐해죠. 우리 장르만 여의도라도 사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우리는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를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란 세력을 찍겠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가 될 할 말이 수가 없는 없죠. 거지.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민주당이 굉장히 느슨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고음들이 계속 들리는데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이번 선거 이겨.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졌으니까 김용남 후보도 사실 뭐 아주 뭐 저랑 개인적 친분도 깊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떳떳이 낼 수 있는 만한 후보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 거론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야 우리 후보 냈으니까 우리 후보로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간 게 결국엔 패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영의 뭐 양 진영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칭송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본인들한테 분명히 나쁜 악재가 터지고 안 좋은 뉴스가 터졌는데 이걸 좋게 해석하는 능력 아니야. 이건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봐야 돼라고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려주는 채널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채널이 되거든요. 저기 마사지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마사지한다. 마사지 잘하네. 네, 대중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들 관련된 안 좋은 뉴스는 아예 그냥 다루질 않거나 없는 그러니까 못 본 눈하고. 근데 막판에 네. 민주당에서도 비상인 걸 알았어요. 네, 맞아요. 비공표 기간에 했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새 후보가 1% 안쪽에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거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늦어버린 거지.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어쩌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그 내부에 뭐 직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튼 뭐 방송에서까지 소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전북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아닌 네. 이원택 후보가 아주 월등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하고 하나만 더 전할게요. 그 기초단체장 저희가 요거 진짜 어제 찍었어요. 기가 막혔던. 저희가 문제 지역으로 네. 몇 개를 찍었는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내려갔던 그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떨어졌습니다. 신상진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됐고 현근택 후보도 저희가 이거 분명히 위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떨어졌죠. 여기도 떨어지고 이상일 그 현 시장이 또 됐어요. 용인시장. 그리고 그 대통령 음주했는데 안 찍으셨어요 했던 그 안산시장 후보 천영미 후보도 떨어지고 그분 이민근 떨어졌어요?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거 확인 못했는데요. 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역시 저희가 세 지역을 저희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바로 저희가 이거 이상하다 여기는 네.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다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네, 됐습니다. 다들 그냥 여기 뭐 생각 볼 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이야 뭐 이렇게 했던 지역들이거든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예. 치명적인 그런데 생각보다 좀 심상치 않다고 그래서 어제 딱 저희가 세 지역을 살펴본 딱 그 세 지역이 정확하게 그래서 어제 썼던 사진을 그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기 남부잖아요. 네, 우리 네. 제작진 지금 경기 남부 벨트가 지금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수가 안 되고 무너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성남 같은 경우 특히 뼈 아프죠. 아니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했고 원래 거기가 민주당 성향이 훨씬 더 큰 그러니까요. 곳인데 근데 이제 상대 후보가 강했던 겁니다. 신상진 그 성남시장이 4선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남에서만 평생을 살았 의사도 거기서 했고 그러니까 그 강한 후보를 상대로 선거를 너무 쉽게 봤다 이거라고 보고요.
현근태 후보는 막판에 가서 큰 실수가 있었어요. TV 토론하는데 주소를 물어보니까 답을 네, 못하고 자기 집 주소를 말 못했어요. 어디서 출근하냐니까 그것도 답을 못하고 네. 거기도 이상일 시장이 평가가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좀 온건한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안산도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평가가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만만치 않은 데에서 선거를 너무 쉽게 본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아들 아파트 의혹 김병욱 후보가 끝내 이거 해명하지 못한 채로 사실은 끝났죠. 경선에서 선거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는 이유고 그리고 현근태 후보도 용인하고 성남하고 수원을 헷갈려서 말하고 막 그랬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다 이거. 그리고 김병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 그 주폭 논란 그거에 유탄을 맞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김병욱 후보도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고 사실 그 술집에서의 그 시비 때문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정원호 후보가 이 주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아니 민주당 후보들 봐라 뭐 서울시장 후보는 그렇고 김병욱 후보도 그랬나요? 아 이거 모르셨나? 몰라. 지역에서 그렇게 해당 지역에서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공무원 네. 경찰이 왔는데 아. 술값 시비 때문에 붙었는데 뭐 공무원 폭행해서 예, 그런 예,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지역에서는 꽤 좀 많이 돌았던 예, 예. 얘기인 모양이군요. 여튼 요 지역 세 지역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나왔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는 당선된 분들 가운데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예를 들면 평택 당선자 유이동 후보, 유이동이 이제 당선인이 되겠죠. 그리고 박수현 지사, 충남지사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새 거의 잠을 못 주무셨고 또 아침부터 막걸리를 드시거나 지금 밤을 새서 일하신 우리 패널분들께 그래 조그만한 마음에 좀 준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쭈꾸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 안 드셔보셨죠?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네, 드셔보시면 보양식이 보양식. 이거는 드신 분들 중에 맛없다고 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한 번 산 분도 없습니다. 이게 더위에 축 처진 황소도 일으킨다는 그건가요? 그건 낙지였습니다. 낙지인가요? 친구죠, 뭐 낙지나 쭈꾸미. 뭐랄까요? 따르나 기나 친구나, 고동이나. 친구 사이.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낙지나 쭈꾸미나 대한민국 유일 매콤하다. 원물과 양념이 따로 포장되는 제품이라 그래서 더 탱글탱글한 거고요. 맵게 드시고 싶으면 양념을 좀 더 많이 넣으시고 조금 부드럽게 드시고 싶은 날은 양념 좀 남겨두셨다가 그 조정이 가능한가 보다. 예, 그렇습니다. 요게 200g 기준, 1인분 기준으로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우리 정강재 저한테 소장님.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저희가 제일 약한 게 생활 물가예요. 아, 그래요? 버스비 얼마입니까? 버스비는 1,200원인가? 그건 알고 있죠. 1,200원인 곳은 없습니다. 1,400원인가? 1,500원이 기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를 찍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튼 정몽준이냐고. 만원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1,200원, 1,500원 비슷하죠. 버스 3번 타면 1인분 나옵니다. 우와. 4,380원 1인분 기준으로. 그래요? 여기 한 팩이 600g인데 그렇게 해봐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 3팩 9인분에 한 43,800원, 5팩 15인분은 65,700원. 5팩부터는 또 무료 배송이 되니까 그것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네요. 이거 점심 때라 그래. 이게 점심 때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맛있는 네, 겁니다. 저녁 때도 맛있습니다. 네, 정강재 아침에도 대표 맛있고요. 소장님, 지금 점심 때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좀 오락가락 밤을 하시죠. 밤이 떨어졌네. 원래 이런 거 잘 치는데 내가 잠을 네. 못 자서. 자, 얼른 가서 조금이라도 좀 눈 좀 붙이시고요. 여튼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요 탱글 쭈꾸미 많이들 들여가셔서 집에서 벌써 다 드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네. 냉각 선풍기 샀는데 네.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는 어설픈 제품 안 팝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자, 하여튼 세 분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푹 좀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